전투의 천재라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어떤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군의 진영을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때는 기원전 333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는 왕 중의 왕이라 불리우던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아무도 넘볼 수 없던 이 당대 최강의 제국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20살의 한 젊은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천재적인 지략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 3세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고대 전쟁사 사상 최고의 전투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전투는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소아시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한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전열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이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안정화시킨 후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들르게 되는 한 고대 도시가 있는데 이 고대 도시에서 재밌는 일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시여, 고르디온이란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를 환영해 주어서 고맙네. 우리는 지금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중이므로 오늘은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가도록 하겠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도시의 중앙 광장에 웬 전차가 하나 놓여 있던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차와 그 이음새에 단단한 줄이 묶여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전체 지배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습지요. 허허허. 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궁금하니 광장으로 안내해 주게나. 광장으로 간 알렉산드로스는 그 전차와 이음새에 묶여있는 매듭을 살펴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밧줄로 아주 복잡하게 묶여있던 매듭은 도저히 손으로 풀 수는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모두가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 매듭을 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칼을 뽑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매듭을 손으로 풀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군. 그렇다면 나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이 매듭을 잘라버리면 되지. 야!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게 되고 그 매듭은 잘라지면서 전차와 이음새가 드디어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의 지배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함께 어려운 일을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하게 되는 예시로 종종 쓰이게 되는 일화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알렉산드로스의 진취적인 발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한 일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자른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서 계속 동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서아시아 지방인 시리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산맥 이름은 타우로스 산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아시아의 동쪽 지방과 타우루스 산맥이 굉장히 척박하고 험준한 지형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척박한 지형이 계속되고 험준한 산맥을 넘게 되면 병력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만약 페르시아군이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급하게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는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핑계로 이 알렉산드로스를 공격할 수 있던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고비를 넘긴 알렉산드로스와 우유부단했던 황제 다리우스 3세는 시리아의 작은 평원인 이소스라는 평원에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규모 결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양군의 진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양쪽 군대의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점령한 소아시아 지방에도 일부 병력을 놓고 와야 했기 때문에 총 3만 명의 병력만 이끌고 이소스에 도착을 하게 되죠.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군은 역사가들이 10에서 15만 대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마케도니아군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많은 수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페르시아 대군은 이소스 평원의
북쪽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우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르시아의 우익에는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이 2만여 명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의 자랑 기마 군단은 우익에서 빠른 기동력으로 적의 좌익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중앙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워낙 많은 수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겹겹이 포진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총 4겹의 두꺼운 포진을 한 형태였는데요. 그 가장 앞줄에는 스파르타 용병단 2만여 명이 포진을 하고 있었죠. 스파르타 용병단은 그리스에서도 가장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이다. 가장 앞장서서 저 마케도니아 중무장 보병을 박살내줄 것이야. 하하. 그리고 스파르타 용병단 뒤에 두 번째 줄에는 황제를 호위하는 최정예 근위 군단인 이모탈이 1만여 명 포진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모탈 뒤로는 역시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 3세가 화려한 전차 위에 타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르시아의 대규모 경보병들이 그 다리우스 뒤에 예비 병력으로 뒤를 받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좌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기병과 경보병의 혼합 형태인 혼성부대를 배치시켰었는데요. 이 혼성부대는 기병과 경보병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기동력이 빠른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를 좌익에 위치한 목적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주력인 최정예 기병이 보통 우익에 위치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좌익에 위치해서 이 기병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혼성부대를 배치했던 것이죠. 좌익의 혼성부대로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주력인 기병을 묶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묶여있는 틈을 타서 페르시아의 자랑인 우익의 기마군단과 중앙의 스파르타 용병단이 마케도니아의 핵심 중무장 보병을 양으로 밀어붙이면 그들은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야. 하하하. 다리우스 3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영을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투의 천재라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어떤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군의 진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뛰어난 지략가다운 통찰력으로 페르시아군의 의도를 명확하게 간파하였죠. 페르시아군이 어떻게 나올지 보이는군.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추가 진영을 갖추도록 하겠다. 먼저 알렉산드로스는 좌익에 그의 오른팔 장군이었던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을 얇고 길게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우익에는 자신 알렉산드로스를 포함한 최정예 전력 기병을 포진시키게 되죠. 사실 이것은 이전에 벌어진 전투였던 그라니코스 전투 때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진영이었는데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먼저 좌익인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의 왼쪽 끝에 테살리아 기병을 추가로 배치시킵니다. 페르시아의 우익이 발빠른 기마군단이므로 그쪽을 상대할 때 가장 좌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동력이 강한 적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우리도 속도전에 능한 테살리아 기병을 배치한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어서 우익인 자신의 부대 옆에 오른쪽에도 추가적인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좌익은 우리의 주력 부대인 기병을 방해하기 위한 혼성 부대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혼성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기병과 보병을 섞은 특수 부대를 편성하여 저들을 상대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오른쪽 끝에는 발빠른 기병과 또 가벼운 옷차림을 한 보병이 혼합된 특수 부대가 포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원전 333년 11월 드디어 양군의 운명을 건 대결이 이소스 평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페르시아 우익의 기마 군단이 전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알렉산드로스군 같은 경우에도 알렉산드로스군 가장 오른쪽에 편성돼 있던 특수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는 페르시아의 좌익인 혼성부대를 제거한다. 혼성부대가 제거되어야 우리의 진짜 주력인 최정예 기병이 페르시아를 향해 단숨에 일격을 가할 수 있다. 뛰어난 지휘관 아래 잘 훈련되었던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단숨에 페르시아의 좌익의 혼성부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좌익의 혼성부대 역시도 기병과 보병이 혼합된 형태였지만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가 워낙 강력하고 빠르게 돌격해오자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적은 수로 저렇게 빠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단 말인가?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매우 강하구나. 퇴각하라. 이렇게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강력하게 페르시아의 좌익을 몰아붙여서 결국 혼성부대를 전장에서 이탈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페르시아의 우익 쪽에서는 기마 군단이 맹공을 퍼붓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자랑 기마 군단, 적들을 단숨에 섬멸시키자. 가자!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이 맹공을 퍼붓게 되자 알렉산드로스 군의 가장 좌측에 있던 테살리아 기병이 그 기마 군단을 상대합니다. 우리 테살리아 기병은 비록 수는 적지만 숙련되고 뛰어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다. 결코 겁먹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기마 군단을 최대한 막아내라. 양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드디어 페르시아의 중앙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가장 앞쪽에 위치했던 스파르타 용병단이 드디어 강을 건너 돌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랑스러운 스파르탄! 우리는 최강의 중무장 보병이다. 적들에겐 오직 파멸만 있을 뿐이다. 가자! 이렇게 스파르타 용병단이 돌격을 해올 때 알렉산드로스 군의 좌익이었던 파르메니온 장군의 중무장 보병은 침착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왕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라고 명령하셨다. 전군, 우리의 자랑인 고슴도치 팔랑크스 지령을 펼쳐라. 적의 중앙군을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 가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중앙군이 스파르타 용병단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파르메니온의 팔랑크스 진영은 굉장히 단단하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한편 특수부대로 페르시아의 좌익을 제거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의 최정예 기병 3000기를 이끌고 왼쪽 옆구리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중앙군의 정 가운데 황제 다리우스가 있다. 왕을 사로잡으면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지. 가자! 우리는 페르시아의 중앙을 가르고 다리우스를 잡으러 간다. 와! 빠르게 페르시아 중앙군의 좌측 측면으로 다가간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기병단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들의 옆구리를 격파해내기 시작하죠. 페르시아 중앙군의 가장 앞줄에 속해 있던 스파르타 용병단 같은 경우는 가장 앞에서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단을 막아야 했던 부대는 황제의 최정예 근위대인 이모탈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 3000기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페르시아의 근위대 이모탈을 격파하기 시작하였죠. 1만여 명의 근위대 중 무려 6000명이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에 산산조각 나면서 점점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근위부대가 순식간에 절반 이상이 쓰러졌단 말이냐. 누가 어서 저 귀신같은 알렉산드로스를 막아줘라. 어서 제발. 으아! 다리우스 3세는 파괴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3세를 바라보면서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잡기 위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던 다리우스 3세는 화려한 전차도 나몰라라 버려버린 채 옆에 있던 말을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황제가 도망친다! 다리우스 3세가 도망치고 있다! 황제가 도망쳤다는 소식은 빠르게 페르시아군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도망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 우익의 기마 군단이었죠. 이럴 수가, 황제가 도망치다니.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도 빨리 도망치자. 으아! 뒤를 돌아보고 도망치는 페르시아의 기마 군단에게 테살리아 기병이 그 뒤를 쫓아가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한편 페르시아 중앙군인 스파르타의 용병단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었던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들도 드디어 공세로 전환할 기회를 찾게 되는데요. 적의 뒤는 뚫렸고 페르시아의 황제는 도망쳤다. 이제 우리도 공격할 찬스가 생겼다.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섬멸하자. 가자! 한편 다리우스를 잡기 위해 최대한 속력을 내면서 적진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가 자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도망치게 되자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 황제 녀석을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 끝까지 쫓아가보자. 이리야! 알렉산드로스가 도망치는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쫓아가려 하던 찰나에 파르메니온의 전령이 도착을 하게 되죠. 전하,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모두 괴멸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리우스는 이후에 또 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니 전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네, 파르메니온 장군. 아쉽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페르시아 군대를 괴멸시키는 것에 집중하겠네.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중앙군의 후방에서 페르시아군을 포위하고 일격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중앙군의 전방에는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이 돌격을 하게 됨으로써 페르시아 중앙군은 앞과 뒤 그리고 측면 부분까지도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전사자 11만 명 대 500명.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로 남게 되는 이소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최대의 승부처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와 허겁지겁 도망치게 된 다리우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전투의 천재라 불리며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상대로 무려 연전 연승을 거둔 20살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리우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으로 알려진 이 젊은 왕은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동방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시리아 지역의 이소스라는 표원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를 완벽하게 격파한 알렉산드로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그 선택지는 무엇이며 알렉산드로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춘닥터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기원전 333년 당대 최강의 제국이자 아시아의 지배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알렉산드로스는 시리아의 이소스라는 평원에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왔던 전투이기 때문에 양측에 명운이 걸렸던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한 대승을 거두게 되고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3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게 됩니다. 으아! 우리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다니. 두고 보자 알렉산드로스. 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도망친 다리우스 3세는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페르시아의 동쪽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승리자였던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비록 눈앞에서 황제 다리우스를 아깝게 놓쳤지만 우리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온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였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지.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이소스 전투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점이었는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소스 전투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바로 다리우스 3세를 쫓아서 페르시아의 동쪽으로 계속 진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소스 전투의 승리로 사기가 한껏 올라있던 그 알렉산드로스의 부하들이 원했던 그런 선택지였던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왕이시여, 다리우스는 지금 전투에서 패하고 아직 전열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다리우스를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내버리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속전속결로 페르시아 제국을 완벽하게 집어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누구보다 속공을 즐겼던 알렉산드로스는 이번만큼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동방 원정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연전 연승을 거두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페르시아는 워낙에 광활한 대제국이고 우리는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여서 보급로가 끊기거나 아니면 후방에서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닌 바로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정복이 바로 두 번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 3세를 직접 계속 잡으러 동쪽으로 진군하게 될 경우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뒤에도 페르시아 제국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언제 또 뒤를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병참, 바로 보급로의 확보인데요. 보급로가 안정적이지 않은 군대는 아무리 잘 싸우는 무적의 군대라 하더라도 당연히 안정적일 수가 없겠죠. 때문에 뛰어난 천재적인 명장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 보급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급은 언제나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때문에 우리 본국인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쪽으로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지중해 지역의 제해권을 손에 넣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항구 도시들을 모두 접수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확실한 제해권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소스 전투 이후에 동쪽이 아닌 바로 남쪽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동지중해 서아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을 흔히 레반트 지역이라고 명칭합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최초의 표어 문자를 개발한 고대 민족 페니키아인이 태동한 그런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이곳은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함께 분포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사실 현재까지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정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 그런 복잡 단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지역을 모두 알렉산드로스가 손에 넣게 된다면 말 그대로 동지중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리스의 발칸반도 그리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로부터 이집트와 서아시아 이쪽으로 이어지는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말 그대로 교두보로 삼기 딱 좋은 그런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이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으로 남하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소스 전투의 결과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도 패했다고 하더라. 서방에서 넘어온 알렉산드로스란 자는 무적의 왕이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알렉산드로스가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많은 도시들이 성문을 친히 열어주게 됩니다. 나 알렉산드로스에게 성문을 열어줘 고맙네. 나는 많은 것을 원치 않네. 행정과 자치는 그대로 유지하겠네. 단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필요할 땐 해군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해주게나.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빠르게 정복함과 동시에 해군도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수는 없었겠죠. 고대 역사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난이도로 뽑히는 천혜의 요새가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하게 늘어진 이 레반트 지역의 중간 지점에는 현재 레바논 땅에 위치한 티레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은 말 그대로 이 레반트 지역에서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어떤 해안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있는 그런 작은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조그마한 섬이 굉장히 천혜의 요새라는 점이었습니다. 내륙에서 사실 불과 700-800m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작은 섬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섬 자체가 완전히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인데다가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그 항구에서 해군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성벽도 높고 바다가 완전 막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해군까지 갖추고 있으니 굉장히 함락이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로 고대의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때문에 티레 섬 주민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성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와 알렉산드로스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 않소. 그저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니 그대들도 그대들의 길을 가시는 게 어떻겠소. 당연히 알렉산드로스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되죠.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 이곳이 중립지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해안 보급로 역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최강의 요새라고 알려졌지만 분명 방법은 있을 것이다. 티레 섬의 정복 작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전투로 손꼽히는 티레 섬 공방전이 막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알렉산드로스는 육지에서 티레 섬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죠. 저 섬은 천혜의 요새라고는 하나 내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군. 그렇다면 우리는 내륙에서 저 섬까지 직접 제방을 쌓아서 육지와 섬을 차라리 연결시켜버리자. 육군에 자신이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육지에서부터 티레 섬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돌을 바다에 던져서 제방을 쌓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티레 섬에 있던 그 주민들은 알렉산드로스 군이 돌을 막 바다에 던져서 제방을 쌓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게 되죠. 아무리 가까워도 파도가 치는 바다인데 제방을 쌓는 게 쉬운 줄 아나? 참으로 무모한 왕이구먼.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이 마케도니아 군의 돌로 쌓는 제방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티레 섬 주민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제방이 정말 우리 티레 섬에 닿을 수도 있겠는걸? 안 되겠다. 해군을 출동시켜서 저 제방을 쌓는 것을 방해하자. 티레 섬은 해군을 출동시켜서 제방을 쌓고 있던 알렉산드로스의 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해군의 공격력이 꽤나 막강했기 때문에 제방을 쌓고 있는 병사들이 죽거나 제방을 쌓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자꾸 티레 해군에게 공격당하면 우리 쪽 피해만 커진다. 제방의 맨 앞에 공성탑 2개를 한번 세워보자. 이 공성탑 2개로 다가오는 티레 해군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제방의 맨 앞쪽에 높은 공성탑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성탑은 높은 위치에서 아래에 있는 티레 해군에게 공격을 퍼부음으로써 티레 해군이 제방 쌓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또 알렉산드로스가 방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티레 쪽에서도 다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저 공성탑은 나무로 만든 것이군. 그렇다면 우리는 배에 사람을 태우지 말고 기름과 불을 배에 붙여서 공성탑과 충돌시켜버리자. 이렇게 티레가 사람이 타지 않은 배에 기름과 불을 붙여서 그 공성탑으로 충돌을 시켜버리게 되자 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공성탑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티레 녀석들 정말 끈질기군. 제방만으로 섬을 점령한 것은 힘들 수 있겠다.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에게 협조하기로 했던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 도시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팔레스타인 북부 도시들은 우리에게 해군을 지원해주기로 했었지. 좋았어. 그럼 우리도 해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에게 협조하기로 했던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 도시들이 알렉산드로스에게 해군을 보내주게 되었고 알렉산드로스는 이 해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방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티레 해군이다. 티레 섬의 북쪽과 남쪽에는 해군이 주둔하는 항구가 하나씩 있다. 이제는 우리 해군의 수도 많아졌으니 티레 해군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해군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구를 봉쇄해버리자. 알렉산드로스의 작전은 통했습니다.
항구가 봉쇄되자 항구 안에 있던 틸의 해군이 섣불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알렉산드로스는 제방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또 섬 전체를 비행 둘러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틸의 섬 남동쪽에 있는 성벽이 확실히 병력도 허술하고 방비가 약하고 우리는 저곳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집중하도록 한다. 자, 난공불락의 요새인 틸의 섬에도 자그마한 약점이 있음을 발견한 알렉산드로스는 그 다음날 총 공격을 명하게 되죠. 항구를 봉쇄했던 해군은 각각 항구로 침투한다. 그리고 완성된 제방을 통해서도 육군이 정면으로 섬을 공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나와 나를 따르는 별동대들은 섬의 남서쪽에 있는 약항고리 지역으로 향한다. 드디어 날이 밝고 총공격이 시작됩니다. 해군들은 일제히 틸의 섬의 항구를 향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제방을 쌓아서 육로가 연결된 마케도니아의 육군들이 틸의 섬 정면으로 또 공격을 다같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별동대는 틸의 섬의 남서쪽에 있는 그 약항고리 지역으로 침투해서 먼저 공성기로 그 성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성벽에 틈이 생겼다. 가자! 우리는 위대한 마케도니아 군이다. 패배를 모르는 자들이여, 틸의 섬을 정복하자. 가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별동대는 약항고리의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틸의 섬 시가지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틸의 섬의 중심부까지 침투해서 틸의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결국 틸의 섬은 이렇게 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난공불락의 요새로 고대 명성이 자제했던 틸의 섬은 이렇게 함락이 되고 맙니다. 전투의 천재이자 속공의 귀재로도 알려져 있던 이 알렉산드로스도 틸의 섬을 정복하는데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정말 고대 명성이 자자했을 정도로 틸의 섬은 난공불락의 요새는 맞았던 것이죠. 드디어 동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틸의 섬까지 정복하였다. 우리는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보급을 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연락과 이동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끈질기게 저항했던 틸의 섬 주민들은 용서하지 않았죠. 나는 나를 믿고 성문을 열어준 도시는 늘 관용을 베풀고 현상 유지를 허락했었다. 하지만 틸의 섬은 나에게 무려 7개월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나를 조롱하였지. 섬 주민들은 모두 노예로 만들고 시가지를 파괴하여 주변에 본보기로 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팔레스타인 즉 레반트 지역을 드디어 완전히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북아프리카 지역인 이집트로 향해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전쟁의 신이자 위대한 정복자로 불렸던 사나이 알렉산더 대왕의 7번째 이야기. 벌써 7번째까지 꽤 많이 왔네요, 그죠?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소스 전투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최강 병력을 이끌고 알렉산드로스를 깨부시기에 왔다가 자신이 대패를 했던 그런 전투였죠. 반면에 가우가멜라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페르시아의 최후의 결사 항전이었다. 다리우스의 영혼까지 쥐어짰던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우가멜라 전투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또 페르시아 최후의 숨통을 끊었던 그런 전투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바로 뒤쫓아서 동쪽으로 진군하지 않고 남쪽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에서 자잘하게 승리를 한다고 한들 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보급로의 확보와 후방의 안정화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잘 싸우는 무적의 군대라 하더라도 밥이 끊기면 싸울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투에서 계속 이기며 승승장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후방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집트 지역과 팔레스타인, 즉 중근동 지방을 자신의 지역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번 편 내용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알렉산드로스의 티로스 공방전, 정말 고대 사상 최악의 난이도로 알려져 있는 그 티로스 공방전을 힘겹게 치르고 그 뒤에 이제 레반트 지역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이집트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는 굉장히 저희에게도 익숙한 나라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고대 유적지도 있고 또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재들이라면 이집트 출신의 굉장히 잘 나가는 축구 선수인 살라 같은 선수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류 문명의 시작을 4대 문명이라고 소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한 현재 중동 지역의 문명이죠. 그리고 이 문명의 지역은 지금의 뭐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서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태동한 문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집트 문명인 것입니다. 사실 뭐 지도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이집트 문명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런 문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중간에 교두보 지역인 레반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이 세 군데를 함께 묶어서 중근동 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역사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은 이 지역이 막 전쟁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사막도 엄청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날씨도 되게 덥고 뭐 석유밖에 없고 뭐 이런 느낌인데 당시에 사실 고대 시대에는 이 지역이 강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경작지를 지을 만한 그런 비옥한 땅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위치를 보시면 사실 이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중간에 교차하는 딱 그런 지점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인데 하필 이 지역이 굉장히 또 비옥한 땅이었으니 얼마나 그 지역이 풍요롭고 중요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 이집트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또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파라오인 것인데 알렉산드로스는 그 고유의 문화를 또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인들은 지방 장관을 둬서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사실 지방 장관은 뭐 신의 아들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반란도 자주 일으켰었거든요. 이집트는 굉장히 신의 아들을 중요시하고 이 신의 아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것을 눈치를 딱 까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그 신전으로 찾아가서 이 신관들에게 직접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페르시아의 그 지방 장관의 지배에 불만도 많았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배자이자 또 이런 이집트의 고유의 문화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친근하게 자신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힘을 쓴 그런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집트인들이 훨씬 더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도 화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뛰어난 이집트의 문명 수준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걸맞은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속하는 그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집트에서 신의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열렬한 환영도 받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정말 유명한 신도시까지 계획에 착공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드디어 다리우스를 만나기 위해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소스 전투가 끝난 뒤에 승자였던 알렉산드로스와 패자였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다시 재회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당연히 양쪽 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겠죠.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자신이 제일 처음에 정복한 소아시아 그리고 이소스 전투 승리 후에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과 북아프리카인 이집트 지역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중근동 지방을 완벽하게 제패하고 보급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방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면 다리우스 3세는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부대들과 주력 부대를 모두 잃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 중요한 전투에서 대국의 황제인 자기 자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황제로서의 권위도 엄청 추락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페르시아 남아있는 동쪽 지역의 군사들을 열심히 긁어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31년 드디어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떠나서 다리우스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 즉 동북 쪽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제패한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 문명이 최초로 시작을 했던 곳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정말 발달된 문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비옥한 토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이자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겠죠. 실제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두 개인 바빌론과 수사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하고 있었고 그 도시들은 정말 엄청난 황금과 보물도 가지고 있던 초고도 문명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당연히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이곳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최후의 결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는 바로 현재 이라크 지역의 북동쪽의 작은 평원으로 알려진 가우가멜라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가우가멜라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에 알렉산드로스보다 자기가 어쨌든 유리했던 부분은 병력의 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를 해야 되는 공성전, 뭐 성에서 지키는 그런 걸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공성전을 선택하지 않고 이 넓은 평원에서 회전이라고 하죠. 이 평지에서 많은 병력들이 한꺼번에 부딪혀서 결판을 내는 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다리우스가 이 페르시아의 많은 병력을 상대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의 수를 끝장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게다가 이 페르시아의 주력은 결국은 걸어다니는 보병보다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 군단이 주력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당연히 더 드넓은 평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의 최전력이 기마 군단이기도 하고 또 병력의 수에서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성을 지키는 그런 쫄리는 전투보다는 평원에서 한 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회전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이 다리우스 3세가. 근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가오가멜라 전투이니 그 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오가멜라 평원에 먼저 자리를 잡은 건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알렉산드로스가 이 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자신의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렉산드로스보다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자신의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장소도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굉장히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 진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다리우스 3세는 이소스 전투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당연히 다시는 그 패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짠! 이게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낫전차라고 불리는 유닛인데요. 말 그대로 이 마차 같은 전차 그리고 몇 마리의 말이 또 그 전차를 이끌고 그 전차 위에 병력이 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바퀴에 긴 낫이 달려있어요. 1m 정도의 낫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차가 앞으로 쫙 전진을 하면서 이 바퀴에 달린 낫으로 사람들을 쫙쫙 벤다 뭐 이런 유닛이었던 것이죠. 뭐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해요. 배너 뭐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 낫전차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아마도 알렉산드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중에 하나인 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팔랑크스 진영으로 유명한 중무장 보병을 조금이라도 깨부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이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높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로 철갑으로 딱 감싸고 있으면 굉장히 뚫기 힘든 그런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낫전차로 그 진영을 좀 흐트러뜨리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는 또 코끼리 15마리를 또 데리고 와요. 뭐 얘는 반지의 장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코끼리 위에 병력이 타고 있고 이런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온 건데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광활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 즉 인도랑 국경을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역에 있는 인도산 코끼리를 아마 전력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끼리는 일단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하고 고대 시대에서는 일단 탱크나 전차와 같은 그런 용도로 돌격용으로 쓰이려고 그렇게 다리우스가 비장의 카드로 데리고 왔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는 이 비장의 카드 코끼리와 전차 부대를 가장 앞쪽에 전진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특히나 이 전차 부대는 굉장히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이 가오가멜라 땅을 미리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시행을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절치부심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리우스는 양쪽 날개 즉 양이개는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을 배치합니다.
자, 그럼 일단 좌측 날개인 좌익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좌익이 가장 중요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좌익을 마주보는 위치는 결국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 군의 오른쪽인 우익이거든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에는 어떤 병력이 배치했느냐, 항상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 부대, 즉 헤타이로이라고 불리는 그 최정예 기병 전력이 마케도니아 군에서는 우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우익의 맞은편에 있는 페르시아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를 직접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겠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소스 전투에서 직접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가 자신을 끝까지 쫓아온 게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리우스 3세는 정말로 페르시아의 좌익에 가장 힘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든 자신한테 또다시 돌격해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죠. 이 좌익의 사령관을 맡은 자가 바로 베소스라는 자입니다. 베소스는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인 박트리아의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바로 현대시대의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하는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척박하고 좀 험준한 지형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는 항상 먹을 게 부족하고 민족성이 굉장히 좀 사나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박트리아 지방 역시 굉장히 민족이 좀 사납고 공격적이고 드세고 이런 민족성을 띠고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소스는 그 지역의 총독이고 그 지역에 뛰어나고 사나운 기병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좌익에는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사납고 험준한 지형인 박트리아 기병이 배치를 하고 있었고, 이 베소스가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처럼 수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날개는 누가 위치해 있느냐, 오른쪽 날개인 우익에는 마자이오스라는 사령관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 마자이오스 역시 페르시아의 어떤 바빌론 총독 출신인데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기병은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 귀족 자제들의 기병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양쪽 날개에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전력인 기병 군단을 갈아 넣어서 모았던 것이라 보시면 되고, 총 3만 명으로 기마 군단의 수가 알려져 있는데 3만 명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기병 자체가 많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도 기병이 10,0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사실 알렉산드로스도 기병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의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10,000명이 안 됐지만 이 페르시아는 정말 기마 군단을 긁어 모아서 3만 명까지 배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이 중앙에는 늘 그렇듯 다리우스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다리우스를 지키는 보병이 두껍게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다리우스 앞쪽으로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보병들이 싸움을 잘해야겠죠. 앞으로 나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리우스의 앞쪽으로는 황제를 지키는 근위 부대인 이모탈,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중무장 보병으로 알려진 그리스 용병단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뭐 잡다한 경보병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다리우스 뒤쪽에 배치된 이 경보병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합지졸인 병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병력이 10에서 15만 명 정도로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런 굉장한 대군이 가우가멜라에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가우가멜라 전투의 시작 직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하. 자, 그렇다면 오늘은 드디어 전투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겠죠. 어쩌면 기원 전시대, 즉 고대 시대의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또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리고 세계사를 통틀어서도 늘 최상위 명장, 즉 SSS급 명장으로 늘 랭크되는 전쟁의 신 알렉산더 대왕은 과연 이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춘닥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알렉산드로스 왕이라고 말을 하죠. 일단 가우가멜라 평원, 즉 전장에 도착을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적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모든 명장들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장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의 진영, 적의 진영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뛰어난 명장들의 어떤 기본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고수들이 항상 끊임없이 정찰을 보내잖아요. 뭐 프로브를 보낸다든지 드론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보 수집인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런 정보 수집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스타크래프트 고수처럼 끊임없이 계속 정찰을 보냈고, 특히나 적을 혹시 사로잡거나 포로를 삼게 되면 직접 가서 포로에게 신문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캐냈습니다. 이렇게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역시 페르시아 군의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리우스의 의도까지도 역시 명확하게 간파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이번에 공격적인 진영을 펼치고 있군. 맨 앞줄에는 특별한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가장 중요한 전력인 기마군단을 포진해놨다. 이것은 물량으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를 포위해서 결국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지.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이 페르시아의 진영에 맞춰서 어떻게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전체적인 진영을 보시게 되면 이 진영 자체를 약간 비스듬한 각도의 사선 대형으로 길게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다리우스는 분명히 알렉산드로스를 포위해서 쌈 싸먹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역시 이렇게 길게 펼쳐놓으면서 비스듬한 사선 대응을 해놓게 되면 상대방이 알렉산드로스의 진영을 쌈 싸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진영을 길게 하지도 않고 좁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훨씬 더 쉽게 싸먹혔을 것이고, 이런 사선 대응으로 해놓게 되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슬라이딩 효과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짰던 그런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양쪽 날개를 보시게 되는데, 이 양쪽 날개도 약간 활 모양처럼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휘어지는 활 모양의 진영 역시도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상대방이 옆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도 대처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빠져나가기 쉽게 그렇게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의식한 활 모양의 진영을 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진영 자체는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즐겨하던 그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먼저 중앙을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대형으로 유명한 그런 팔랑크스를 펼칠 수 있는 중무장 보병이 중앙에 먼저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좌익에는 알렉산드로스의 영원한 오른팔 고참 장군인 파르메니온 장군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늘 그렇듯 마케도니아의 가장 공격의 핵심, 즉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라 불리는 최정예 기병 전력이 우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 부대를 지원하는 가벼운 발놀림의 경보병과 궁수로 이루어진 특별한 별동대도 같이 추가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추가점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번에는 가운데인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어력 때문에 보통은 한 줄로 배치를 시켜놨었는데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만큼은 이 중무장 보병을 두 줄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냐? 바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방이 포위 공격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중무장 보병이 포위를 당하거나 무너지게 될 시에 두 번째 겹에 있는 중무장 보병이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놓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1년 10월 11일 드디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다리우스를 맞이하러 출격을 하게 됩니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당대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둔 무적의 용사들이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적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와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를 무찌르고 동방의 아름다운 대제국 페르시아를 모두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다. 모든 영광은 그대들에게. 가자!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춘닥터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게 됩니다. 일단 먼저 움직임을 시작한 건 마케도니아군의 오른쪽인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분명히 페르시아는 나를 가장 의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일부 병력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을 하죠.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하기로 했던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 즉 좌익의 기마군단을 이끄는 베소스 총독이 알렉산드로스를 따라 같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애초에 먼저 선제 공격으로 알렉산드로스 군을 쌈 싸먹으려 했었던 다리우스의 계획이 약간 처음부터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해서 상대를 싸먹어야 하는 게 우리 군의 전략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알렉산드로스가 옆으로 빠져나갈 줄이야. 에이, 어쩔 수 없다. 나머지 부대들이라도 총 공격을 시작한다. 먼저 맨 앞열의 비장의 무기부터 출동시켜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의 비장의 무기 맨 앞열의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먼저 출동을 시작합니다.
자, 과연 이 비장의 무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정답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입니다. 왜냐? 알렉산드로스가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의 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낫전차 부대는 좌우 방향 전환이 힘든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돌진해 올 때 우리는 그저 병사들의 간격을 벌려서 그대로 낫전차가 직선적으로 지나가게 한 뒤에 포위해서 활과 창으로 말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된다. 또한 코끼리들은 매우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는 있으나 사실 코끼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들이지. 우리 중무장 보병들이 긴 창으로 고슴도치 대형을 촘촘하게 하여 팔랑크스 진영을 만들고 만약에 물러서지 않고 바로 단단하게 그 진영을 펼친다면 코끼리들도 지레 겁을 먹고 오히려 도망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측은 완벽하게 적중하였죠. 낫전차들이 직선적으로 앞으로 돌격해올 때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간격을 휙 벌리면서 그 전차를 피하게 되고 지나간 전차들은 화살과 창에 말이 맞으면서 결국 전차가 부서지게 됩니다. 또한 코끼리 부대 역시 단단한 팔랑크스 고슴도치 진영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전진을 거부한 채 오히려 전장을 이탈하게 되죠. 이렇게 다리우스가 굉장히 기대를 했던 비장의 무기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는 매우 손쉽게 무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비장의 무기들마저 무력화되었단 말인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구만.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우리 페르시아는 강력한 양쪽 날개인 기마군단을 가지고 있지. 그들을 믿어보자. 다리우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인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기마군단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들의 타겟은 당연히 마케도니아의 왼쪽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대였죠. 마자이오스는 압도적인 물량과 공격력으로 파르메니온과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페르시아의 최정의 엘리트 기마군단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 마케도니아의 좌익을 반드시 무찌르자. 이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 생각보다 상당히 선전을 하게 되면서 좌측의 파르메니온 쪽 진영이 굉장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 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역시나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베소스를 유인했던 알렉산드로스 역시 드디어 베소스와 함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알렉산드로스의 맨투맨 마킹을 맡길 정도로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의 기마군단은 생각보다 알렉산드로스의 부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페르시아의 오른쪽 날개인 마자이오스는 굉장히 생각보다 선전을 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고 좌측에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을 맞아서 치열한 전투를 하지만 고전을 하고 있던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앞줄에 있던 비장의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나가리가 된 후 다리우스는 그 뒤에 있던 중앙 보병의 전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알렉산드로스는 베소스 총독이 맡고 있으니 우리 중앙군도 이제 전진한다. 마케도니아의 중앙군을 압박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우측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과 함께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의 중앙군이 이동을 하게 되고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고슴도치 진영으로 유명한 팔랑크스 대형의 중무장 본병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과 중앙 모든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드로스는 매 눈으로 적의 약점을 간파하게 됩니다. 다리우스를 지키고 있던 중앙군이 전투를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해졌다. 이 틈을 놓칠 수 없지. 상대방 베소스는 우리 별동대와 일부 기병대로 발을 묶어놓도록 한다. 나머지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나를 따르라. 이랴! 상대방의 약점을 꿰뚫어본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의 최정예 기병 부대인 헤타이로이의 일부를 떼서 다리우스가 있는 중앙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맡았던 일진 담당인 베소스 총독은 당황을 하였겠죠. 알렉산드로스가 중앙으로 치고 달리기 시작한다. 안된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한다. 베소스 총독님, 지금 마케도니아의 기병대와 별동대가 워낙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서 저희는 도저히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마케도니아의 별동대는 매우 용맹하고 민첩하여 도저히 쉽게 떼어날 수가 없군. 이 찰거머리 같은 녀석들. 어쩔 수 없다. 알렉산드로스를 쫓는 건 일단 포기한다. 대신 우린 여기에 남아서 이 찰거머리 같은 별동대 녀석들을 모두 해치우도록 하자. 결국 이 베소스 총독은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가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에 발이 묶여서 결국은 다리우스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 전투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 부대다. 그대들은 나 알렉산드로스와 친구이자 전우와도 같은 사이라 할 수 있지. 이제 기회는 왔다. 저기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가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리우스를 완벽하게 잡고 승리를 쟁취하자. 가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바람같이 다리우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페르시아의 중앙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전의 전투였던 이소스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중앙군들을 부수면서 점점점 다리우스에게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리우스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소스 전투의 트라우마를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 귀신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또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맨투맨 마킹을 맡았던 베소스 총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누가 저 알렉산드로스를 막을 것이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안 돼. 나는 알렉산드로스를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도망치자. 도망쳐. 다리우스는 자신을 향해 또다시 다가오는 알렉산드로스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똑같이 이소스 전투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총지휘관인 황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게 되자 상대적으로 잘 싸우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중앙군 역시 퇴각을 결정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였던 베소스 총독 역시도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를 무찌르지 못한 채 황제가 도망가는 것을 보자 같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싸우고 있었던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었는데요.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은 굉장히 용맹하게 파르메니온 쪽의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면서 그들을 거의 포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파르메니온은 견디지 못하고 알렉산드로스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다리우스를 꼭 잡고 싶었지만 나의 소중한 군대와 오른팔 장군인 파르메니온을 잃을 순 없다. 그들을 구한 것이 먼저다. 가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또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오른팔인 파르메니온 장군을 구원하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헤타이로이 부대가 마자이오스의 뒤에서 후방을 치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된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 역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페르시아군은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괴멸적인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고 또다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까지 쥐어짰던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기약 없는 도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기원전 500년경부터 당대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대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는 사나이죠.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오늘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당대 최강의 제국인 페르시아와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 나서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는 과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이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수많은 싸나운 유목 민족들이 지나쳐갔던 곳이고, 사실상 유럽인 같은 경우는 이곳을 제대로 정복한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련, 영국, 미국 이런 서양의 내노라 하는 강대국들도 이곳에 쉽게 생각하고 쳐들어왔다가 뺨만 맞고 눈물 질질 짜면서 철수했던 곳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을 도대체 어떻게 공략을 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마지막 결전을 치른 전투가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되고, 반대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는 비참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 두 인물의 캐릭터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가장 앞에 서서 싸우는 왕이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앞서 싸운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수많은 적군들 앞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제 아무리 알렉산드로스가 뛰어난 명마였던 부케팔로스를 타고 적진을 누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적의 창이라든지 화살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위치에서 언제나 알렉산드로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왔던 것이죠. 반면에 다리우스 3세는 어땠느냐?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는 언제나 가장 안전한 위치였던 중앙군, 즉 그 모든 대군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 황제의 근위병으로 알려진 불사부대라고 하죠. 이 이모탈이라 불리는 황제 직속 근위병이 무려 1만 명이 이 다리우스 3세를 겹겹이 항상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투에 있어서 지휘관이 뭐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고대 시대엔 특히나 이 군대 전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대국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꽤나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인물의 이런 캐릭터 차이는 결국 이 정말 중요한 전투에서 이 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일단 그 최종 결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앞에 서서 적의 심장을 향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적의 심장부로 치고 들어간 알렉산드로스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있던 이 다리우스 3세의 바로 앞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다리우스 3세는 너무나 이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참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평생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싸웠던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이 광활한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손에 넣게 되었고, 언제나 가장 안전길을 추구했던 다리우스 3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알렉산드로스, 그는 과연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를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패기가 넘쳤던 20대의 젊은 왕은 정말 승리에 도취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전혀 방심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바로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하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래된 제국이다. 제국의 상징인 황제 다리우스 3세를 사로잡지 못하면 완벽하게 페르시아를 정복했다고 할 수 없지. 내가 앞장서겠다. 모두들 나를 따르라.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추격한다. 일이야.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와 다리우스 3세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원래도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도 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소수 정예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고, 스피드가 가장 빠른 부대인 기병의 활용도를 최고로 높였던 그런 고대 최고의 명장이었죠. 그런데 이런 알렉산드로스가 추격을 해온다?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결국 이런 압박감은 도망치던 다리우스 일행에게 분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의 배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간 알렉산드로스에게 모두 잡혀 죽을 것 같다. 에라 모르겠다. 다리우스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더 이상 쫓아오진 않겠지.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 3세는 결국 부하였던 베소스 장관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사막 한가운데 그 시체가 버려지게 됩니다. 정말 당대 최강의 제국이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아울렀던 정말 대제국의 황제 다리우스 3세는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리우스 3세의 죽음으로써 정말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진정한 정복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 알렉산드로스.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동쪽 끝,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지역, 소위 강대국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지역이죠. 너무나도 이미 유명해져 버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타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등 이렇게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이곳이 중앙아시아 지역인데요. 일단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험준한 산지가 많은 지형이고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지형에서는 일단 게릴라전이 굉장히 용이해지거든요. 왜냐면 일단 지형이 척박하고 험준하게 되면 식량의 보급도 어려워지고, 또 그 다음에 소수의 병력으로도 타격을 숨어서 주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의 군대로 대군의 뒤통수를 치고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련, 영국, 미국 이런 정말 서양의 강대국들이 정말 쉽게 보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가 손해만 보고 눈물 질질 짜면서 퇴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고대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는 알렉산드로스는 이 어려운 중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정보력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정보 수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왕이었거든요. 전투를 하기 이전에 마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프로게이머 고수들이 언제나 미리 정찰을 끊임없이 보내거든요.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 프로게이머들처럼 마치 전투 전에 이 일꾼 정찰을 보내듯이 끊임없이 상대 진영으로 척후병을 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게릴라전이라는 게 이 험준한 지형에 숨어서 은신을 한 상태에서 뒤통수를 딱 쳐야 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미리 척후병을 보내서 그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적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언제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적들도 게릴라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스피드, 즉 속도전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그 인물의 정말 특징을 관통하는 것이기도 한데 누구보다 속도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본인 스스로도 말을 타고 다녔고, 이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은 언제나 속도전에서 가장 능력을 발휘하는 기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소수 정예의 병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병력 수가 늘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했던 그 전투를 보면 일단 페르시아가 훨씬 더 병사 수가 많은 경우가 많았고, 알렉산드로스는 늘 적은 수로 상대방의 많은 수의 적을 무찌르는 그런 유형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전투 병력도 언제나 되게 잘게 소수 단위로 쪼개서 정말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그 유기적인 병력들을 또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치 게릴라전을 하듯이 이 게릴라전도 소수 부대 운영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원래도 자기 전투 방식이 정말 속도전을 중요시하고 소수 부대를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게릴라전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병참입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20대의 젊은 왕이기도 했고 혈기왕성한,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아까도 말했지만 특징을 보면 굉장히 속도전을 좋아하고 가장 앞에 서서 앞만 보고 달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드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왕인데,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천재적인 명장이라 소리를 듣는 게 아니겠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속도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젊은 왕이었지만 누구보다 이 군대에 있어 핵심은 병참, 즉 보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전투 과정들을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그 보급을 완벽하게 확보해 놓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전투를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척박하고 험준한 지형에서는 보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게릴라전이 하기가 쉬운 건데, 알렉산드로스는 이 보급마저도 완벽하게 언제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험준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보급의 그런 차질이 크지가 않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역시나 알렉산드로스는 이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형을 정보력으로 확보를 해서 정말 중요한 거점 지역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거점 지역들을 하나하나 게릴라전을 무찌르면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많은 중앙아시아에 산계되어 있던 이 유목 민족들이 알렉산드로스 앞에 하나둘씩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그것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알렉산드로스를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이 호되게 당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결국 중앙아시아 전체가 알렉산드로스에 점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를 죽였던 부하, 배신했던 부하, 그 베소스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베소스 장관을 결국 끝까지 추격해서 사로잡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베소스 장관을 자신의 상관을 배신했다는 그런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바로 처형을 시켜버리죠.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왕의 인물의 특징을 보면 그 속도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 인물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사실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신뢰를 중요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약간 우대를 해주고, 신뢰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대국의 황제였던 이 다리우스를 죽인 이 부하 베소스 장관을 굉장히 극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베소스는 이 다리우스를 죽이면 자기가 끝까지 추격해서 뭐 살아남을 줄 알고, 아니면 자기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줄 기대하고 있던 것인데, 이 베소스 장관이 결국 사람을 잘못 봤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광활한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 승승장구의 길을 이어나갈 것만 같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겠죠. 하지만 이때부터 알렉산드로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자,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드로스에게도 정말 중요한 핵심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젊은 동료라고 불리우던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마케도니아의 귀족 자제 출신들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면서 정말 이 빡세게 군사 훈련을 함께 소화해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전우와도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당시 나이대도 비슷하고 출신 성분도 약간 귀족 자제들이기 때문에 이 배경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당연히 알렉산드로스와 어떤 공감대도 많이 형성을 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자란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전투를 할 때도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가장 핵심 전력이 바로 기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다수의 마케도니아 젊은 장교들은 이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 대장들을 맡아서 정말 이 전투에서 가장 훌륭하게 알렉산드로스와 척하면 척하는 사이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그런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알렉산드로스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모론은 결국 알렉산드로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이 군사재판에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대 대장이었던 필로타스란 자가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필로타스의 아버지가 또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파르메니온 장군입니다. 정말 이 마케도니아의 오른팔, 그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때부터 계속 오른팔 제2인자 역할을 해왔던 정말 충성스러운 베테랑 장군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떤 연좌제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필로타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란자의 아버지로서 결국은 파르메니온 장군도 그 군사재판의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알렉산드로스가 건넨 독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페르시아 정복 이후에 연회 같은 게 열렸을 때 정말 다들 술을 먹고 굉장히 잔뜩 취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기병 부장이었던 클레이토스란 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렉산드로스를 막 비난하면서 막 대들다가 알렉산드로스도 술 취한 나머지 창을 던져서 이 클레이토스가 그 창에 찔려서 즉사를 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하게 돼요. 자,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알렉산드로스와 끈끈하게 전우회를 맺었던 이 젊은 장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분명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보통 복합적인 원인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어떤 원인을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춘닥터의 생각은 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게 생각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이자 야망가였죠. 물론 천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맞출 수 있거나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이 맞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 알렉산드로스도 이 동방 원정을 진행하면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고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꽤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 정말 너무나 초단기간 만에 그 당대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자신의 소수 정예 병력만으로 쳐부시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손에 넣은 정말 고대 불멸의 명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제국을 점령한다는 건 결국 점령하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제국을 통치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하고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어떤 그 관료들이나 지방 소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함께 이 대제국을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했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제국을 갑자기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전략적인 판단은 어찌 보면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교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기껏 힘들게 싸워서 이겨놨더니 우리와 같은 대우를 해주네? 저 페르시아 녀석들을 우리 발밑에 둬야 할 패배자들인데 알렉산드로스 왕은 왜 대우를 해주는 거지? 또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친듯이 정복전쟁을 벌여야 하지?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도 손에 넣었겠다. 비싼 황금을 가지고 노예도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배불리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점점 알렉산드로스와 생각의 차이가 벌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와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간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교들이 당시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일 수도 있었겠죠. 야망이 크지 않고 자기는 그냥 배불리 어떤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생각의 차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알렉산드로스와 이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교들 사이에 점점 갈등의 불씨가 커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훗날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완벽하게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이제 그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엄청나게 넓은 땅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또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거든요.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곡창지대를 두 개나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당연히 이것을 기반으로 엄청난 황금과 보물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밑에 있던 그의 장군들과 부하 장병들은 페르시아 정복전쟁 이후에 더 이상의 정복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충분한 땅과 황금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냐? 정말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당대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8년 만에 모두 무너뜨리고 고대 최고의 명장이자 전쟁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그런 인물이죠.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하고 진정한 신의 아들임을 반드시 증명해내고 말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세상의 끝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이처럼 알렉산드로스는 절대로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왕이었어요. 결국 부하들의 기대와는 달리 알렉산드로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정복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결국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더 동쪽에 있던 지역, 즉 인도 지역까지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살던 이 고대 시대는 굉장히 문명 자체를 갖고 있던 나라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지구촌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세계관이 작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로스와 그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의 동쪽 맨 끝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 인도조차도 원래는 엄청 인도가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인도를 그렇게 큰 나라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의 파키스탄 정도의 그런 적당한 크기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인도를 약간 쉽게 생각하고 정복하기로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인도 원정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원정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알렉산드로스와 그리고 그의 젊은 장군들 그리고 부하 장병들 사이에 점점 갈등이 커지게 되는데요. 8년 동안 왕을 위해 미친 듯이 싸웠고 이제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복했는데 또 싸운다고? 이건 좀 진짜 아니지 않나?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전진하는 동안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도 알렉산드로스는 이 동쪽으로 계속 진군을 하여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인더스강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일단 이 인더스강은 이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을 경계로 나누는 어떤 그런 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중 하나가 바로 인더스 문명이죠. 이 인더스 문명이 탄생한 지역도 바로 인더스강 지역인 것이죠. 이렇게 유서 깊은 인더스강의 북쪽 지류가 있는데 이 북쪽 지류를 히다스페스 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강의 북부 지류인 히다스페스 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다스페스 강은 인도의 북부 지역인데 이 인도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포로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스 왕과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어떤 큰 전투 중에 마지막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히다스페스 전투가 이 포로스 왕과의 대결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326년 5월 히다스페스 강가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인도의 포로스 왕이 마주하게 됩니다. 양쪽 군대의 규모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알렉산드로스 군 측은 보병 4만 그리고 기병 4천으로 총 4만 4천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의 왕 포로스의 군대를 살펴보면 일단 보병은 3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 그리고 기병은 6,000기, 그 다음에 덧붙여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전차 500대와 코끼리 400마리로 총 4만 8천에서 5만 명가량의 병력이 포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 병력의 규모를 듣자마자 굉장히 기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전투를 페르시아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중국처럼 약간 인해 전술이 주 전법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과 싸울 때는 항상 자신이 훨씬 더 적은 수의 병력으로 페르시아의 어떤 대물량 공세를 이겨내야 했던 그런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자신과 어떤 비슷한 병력의 규모로 도전을 해온 것이고, 게다가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까지 정복을 한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는데 그 명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던 이 포로스 왕의 기백과 도전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산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규모의 군대로 도전해오는 적은 처음이구나. 하하, 즐겁다 즐거워. 인도의 왕 포로스여, 이 알렉산드로스가 당신의 기백에 맞춰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하지만 북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포로스라는 인물도 결코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히다스페스 강은 폭이 1km가량 되는 생각보다 큰 강이다. 이곳을 건너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과 물살을 이겨내야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강을 건너자마자 아직 대열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로스의 군대는 코끼리 200마리 부대를 앞세워서 알렉산드로스가 주둔해 있는 본진 바로 강 건너편 맞은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가 히다스페스 강을 건널 경우에 바로 노리고 있다가 코끼리 부대 200마리를 앞세워서 이 강을 건너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를 짓밟으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러한 포로스 왕의 의도 역시 알렉산드로스가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일명 허허실실 작전을 펴게 되는데요. 여기서 허허실실이란 상대의 방심을 이용해서 실익을 챙겨 먹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상대의 방심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자신의 군대를 두 개의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군대를 제1군과 제2군으로 양분한다. 제1군은 나 알렉산드로스의 지휘 아래 기병을 주 전력으로 한 발빠른 부대 위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제2군은 일단 본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추후 내가 신호를 내리면 그때 강을 건너 같이 협공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제1군과 제2군으로 군대를 양분한 알렉산드로스는 제1군은 자신이 맡았고 2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장인 크라테로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2군은 원래 위치였던 본진에 그대로 주둔하게 되고, 이 2군은 포로스 왕이 보이는 가운데 꼼짝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자신은 발빠른 제1군을 이끌고 본진을 떠나서 히다스페스 강 북부 지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제1군을 이끌고 이 히다스페스 강 북부 지역을 이곳저곳 쑤시면서 계속 강을 건너는 척 신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그 알렉산드로스의 본진 바로 강 건너편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강을 건너기만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던 포로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도대체 알렉산드로스는 언제 강을 진짜 건너는 것이냐? 위치도 계속 바꿔서 시도를 하고 있으니 도저히 감을 잡기가 힘들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구나. 사실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포로스가 강을 건너는지 마는지 헷갈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알렉산드로스가 진짜 강을 건너기 좋은 지점을 찾고 있던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지점을 찾아본 끝에 진짜로 강을 건널 만한 좋은 지점을 찾게 된 것이죠. 좋았어. 드디어 강을 건너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강의 폭도 좁고 물살도 약하군. 포로스 왕이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는 밤중에 몰래 빠르게 이곳을 거두도록 한다. 모두들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제1군은 히다스페스 강의 지류가 흐르던 북쪽 지역에서 밤중 도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건너고자 했던 지점이 강의 건너편이 아니라 강의 중간에 있던 어떤 섬과 같은 모래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이 폭이 좁고 물살이 약한 곳이 바로 강 건너편인 줄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겼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나 알렉산드로스가 앞장서겠다. 모두들 최대한 빠르게 나머지 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당황한 상태였지만 이 모래톱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앞장서서 다시 건너편으로 빠르게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도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강을 건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게 되고, 시간도 지체가 되면서 병사들이나 말이나 장비들도 일부 떠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제1군은 결국 힘겹게 히다스페스 강의 지류를 건너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간신히 강을 건너는 사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면서 인도의 북부왕 포로스도 결국 이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포로스 왕 몰래 강을 건너고자 했던 이 원래 알렉산드로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녀석, 우리 몰래 강을 건너려고 했군. 나의 아들아, 너에게 당장 발빠른 기병 2000기를 주겠다. 알렉산드로스는 강을 건넌 직후라 상당히 지쳐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군에게 타격을 주고 오거라. 이렇게 해서 포로스의 아들이 이끄는 기병 2000기와 막 강을 건너서 아직 전열이 재정비되지 않았을 수 있는 알렉산드로스 제1군이 전초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 외로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실 보통의 군대였다면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군대가 혼란에 빠지거나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전쟁의 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남달랐던 것이죠.
굉장히 힘겹게 강을 건넌 직후였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전혀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고 완벽한 조직력을 선보이면서 빈틈이라 생각하고 쳐들어왔던 포로스의 아들과 그의 기병 2000기를 완벽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로스 왕도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코끼리 200마리를 단단히 앞세워서 강을 건너는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렸다가 바로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틀어졌군. 이미 알렉산드로스의 제1군이 북쪽에서 강을 건너 이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제2군 같은 경우 아직 본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도 군대를 양분해서 양쪽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주 전력군은 나 포로스를 따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알렉산드로스를 맞이하도록 한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이 포로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포로스가 드디어 움직이는군. 이 순간을 기다렸다. 포로스는 코끼리와 낫전차 등 덩어리가 큰 부대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포로스의 양쪽을 공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이끄는 제1군을 또 한 번 양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병과 또 발빠른 해병대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을 이끌게 되고 나머지 부장들에게는 해병대를 맡겨서 기병은 포로스 군대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해병대는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양 갈래로 나뉘어서 포로스의 군대를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쪽으로 포로스의 전진 부대를 압박하는 사이 본진에 있던 크라테로스는 드디어 강을 건너 포로스 군대 뒤를 치도록 한다. 알렉산드로스의 작전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고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했던 포로스의 군대는 알렉산드로스의 세 개로 나눠진 부대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세 방향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의 예측과는 달리 정말 코끼리 200마리가 아주 용맹하게 싸우면서 예측 불허의 힘을 발휘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포위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포로스의 군대는 하나둘씩 쓰러지게 되었고 코끼리 부대 역시 200마리 중에서 80마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인도의 북부 지역의 왕 포로스는 수많은 상처를 입고 정말 자신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결국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지게 되고 포로스 왕은 상처를 입고 싸우다 지친 나머지 기절을 하게 됩니다. 남은 80마리의 코끼리 부대 역시 포로스 왕이 쓰러지게 되자 모든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항복 의사를 표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와는 달리 인도의 북부왕 포로스는 정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는 적잖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포로스 왕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포로스가 대답합니다. 끝까지 나를 왕으로서 예후해달라. 죽더라도 왕으로서 당당하게 죽고 싶다. 알렉산드로스는 끝까지 명예를 갖고 당당한 이런 포로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좋다. 당신을 인도 북부의 왕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주지. 당신의 영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포로들도 풀어주겠다. 대신 나 알렉산드로스와 피를 맺은 형제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인도 북부 지역의 왕 포로스는 알렉산드로스와 동맹을 맺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의 북부 인도 원정은 무사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인도 원정을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북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포로스 왕을 물리치고 이제는 그 포로스 왕과 동맹을 맺게 된 알렉산드로스. 드디어 본격적인 인도 원정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일단 인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포로스 왕이 알렉산드로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왕이시여, 이곳을 지나면 인도의 중부 지역으로 그곳은 난다 왕국이란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난다 왕국은 20만 이상의 병력과 8,000대의 전차 그리고 6,000마리의 코끼리 등 정말 대규모 군대를 갖고 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당시 인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포로스 왕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인도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 아니던가? 대제국 페르시아도 손에 넣었는데 인도 정도야 식은 죽 먹히겠지. 나 알렉산드로스는 빠르게 인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인도 원정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인도 원정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병사들의 종군 거부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군 거부가 과연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즉 군대가 파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적의 군대로 불리웠던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은 파업을 했던 걸까요? 저는 일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미지의 세계, 인도에 대한 두려움이죠. 일단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이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이 그리스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가까운 지역이었던 어떤 지중해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같은 중동 지역은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 영역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인도는 그리스나 어떤 페르시아와 달리 기후가 굉장히 습한 지대고 정글이 많이 있었고 또 막 대규모 코끼리 부대 이런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상대했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느낌을 주었겠죠. 그리고 덥고 습한 전혀 다른 기후였기 때문에 풍토병이라든지 전염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점점 공포감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이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졌다입니다. 자, 원래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병사들은 굉장히 척박하고 무시받던 나라인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정말 황금과 보물이 넘치는 페르시아 제국까지 집어삼켰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정복 전쟁을 어떤 할 이유나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까지 우리 발밑에 들어왔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저 미지의 세계인 인도까지 정복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8년 동안 전쟁만 하면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고. 이제 우리도 좀 황금을 누리면서 좀 쉬엄쉬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아마도 병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열정이 정말 가득한 천재적인 리더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과의 어떤 괴리감, 이것인데요. 쉽게 말을 하면 일단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재적인 명장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꿈이 크고 이상이 큰 그런 야망을 가진 사나이였죠.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라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8년 만에 대제국 페르시아를 점령한 것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어떤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빡셌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위대한 정복자인 것은 분명해. 하지만 과연 그는 어디까지 정복 전쟁을 할 생각일까? 우리는 그를 따라 전투를 하면 언제나 이기지만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고 빡셌던 것도 사실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전쟁을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 알렉산드로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끝도 없는 정복 전쟁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고 무려 8년 만에 대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원정은 어떤 전투의 패배가 아닌 말 그대로 자신들의 병사들의 종군 거부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년 동안 함께 싸우면서 정말 척하면 척할 수 있는 그런 전우와도 같은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종군 거부를 당하면서 인도 원정을 좌절한 알렉산드로스. 쉽게 생각했던 인도 원정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는 새로운 묘안을 내놓게 됩니다. 당장 인도 원정은 힘들어졌군.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남자다. 이렇게 된 이상 페르시아로 쉽게 돌아가면 재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 나 알렉산드로스는 돌아갈 땐 돌아가더라도 조금 더 미지의 땅을 개척하면서 회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로 회군을 할 때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더스강 남부로 돌아서 회군하도록 한다. 인더스강의 끝에 과연 바다가 있을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심심하지만은 않겠군. 하하, 알렉산드로스가 만약 원래 왔던 길인 북부 인도에서 다시 중앙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면 원래 자신들이 개척해놓은 길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쉬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2개월이면 회군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길인 북부 인도에서 인더스강 남쪽으로 남부 지역을 쭉 훑으면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페르시아까지 가는 이 먼 길은 새로 개척하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려 1년 정도가 걸리는 대장정이었어요. 게다가 이 인더스강 남부 지역은 또 인도의 소수 민족들이 자잘하게 다스리고 있던 땅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인더스강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인도의 소수 민족들과도 자잘하게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 와중에 또 자신의 가슴에 화살을 맞게 되면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하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지의 길이었기 때문에 경로를 잘못 선택한 나머지 정말 물이 없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기도 했는데요. 이 사막을 지나는 길에서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떨어진 정말 뜨거운 이 사막 한가운데 병사들이 작은 물 웅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딱 한 바가지 나올 만한 물 웅덩이군. 일단 이 물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군 알렉산드로스 왕께 갖다 드리자. 병사들은 말 그대로 딱 한 바가지만의 그 소량의 물을 정말 귀하게 모아서 알렉산드로스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이 물을 받은 뒤 물구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그대로 모래바닥에 쏟아버리게 되죠. 나만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우린 모두 함께 가는 것이다. 물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이지만 나는 그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병사들은 무사히 사막을 지나서 결국 페르시아로 잘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사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정복 전쟁을 하느라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가 인도 원정을 떠났던 사이에 수많은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로스는 이 부분부터 바로잡기 시작하죠. 나 알렉산드로스는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 결코 용서할 수 없지. 모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부패한 페르시아 지방 관료들을 척결하였고 그 뒤에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인의 융합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여성과 또 마케도니아의 남성의 대규모 결혼식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케도니아는 작은 나라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크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지. 당연히 이런 대제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마케도니아인뿐 아니라 다수의 페르시아인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페르시아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나부터 앞장서겠다.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도록 하지. 사실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들었다면 어느 정도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개방된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고대 사회였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또 계급주의와 선민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좋게 말하면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었던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급진적인 방식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은 결국 그가 죽은 뒤에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으로 결국 꽃을 피우게 되죠. 자, 페르시아로 돌아와 어느 정도 정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 이제 그는 새로운 원정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인도 원정은 병사들의 종군 거부로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나 알렉산드로스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할 수 있지. 세상에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일단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모두 내 손 안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인 서방 원정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나이가 31살, 겨우 3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정말로 중년까지 살아 있었다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의 계획대로 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카르타고와 로마까지도 과연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서방 원정을 정말 열정을 불태우면서 계획하고 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라 불렸던 헤파이스티온의 사망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동반자는 바로 헤파이스티온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모든 걸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친구였지. 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실제로 알렉산드로스가 받은 충격은 정말 엄청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전쟁 속에 상처를 받았던 알렉산드로스지만 이 정신적인 내상은 별로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으로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어떤 정신적인 충격과 내상이 굉장히 커졌던 것을 어떤 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알렉산드로스의 죽음과도 꽤나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알렉산드로스는 이듬해인 기원전 323년 계획했던 서방 원정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을 잊으려는 사람처럼 더욱더 일에 몰두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또 다른 수도 중에 하나인 바빌론에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5월에 출정식을 거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정식을 앞두고 며칠 전에 자신의 젊은 장군들과 회의를 하던 알렉산드로스는 갑자기 회의 중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전하, 괜찮으십니까? 몸에 열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여봐라, 어서 의사를 불러와라.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고열이 며칠간 지속되다가 또 멈추고 또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고열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또 쓰러지고 이런 증상들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병세는 점점점 악화되게 되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장군들을 모두 소집하게 되죠. 그대들은 나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꿈꿔왔던 서방 원정을 진행할 것을 모두 맹세해 주게나. 그 맹세가 있은 이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의 예감대로 알렉산드로스는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향년 32세, 정말 누구보다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죽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원인이 독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알렉산드로스가 평소 과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급사를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죽기 전의 증세가 고열이 며칠 동안 지속됐다가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덥고 습한 지역이었던 인도 원정을 다녀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말라리아를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8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이룩해낸 이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다시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춘닥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대 로마사를 다시 연재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조금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원하시는 재밌는 부분들, 궁금한 역사가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는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